이 얼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설마, 아닐 거야. 아니겠지. 정아의 얼굴이 굳는다. 내 아들과 너무 닮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지금 바로 우연이 아닌 이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야기 중 이 이야기에 발걸음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머무르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정아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버튼에 닿았다 떨어지기를 3번쯤 반복했을 때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백상철이었습니다. 7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짙은 회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정아는 현우의 손을 꼭 잡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우는 7살이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작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거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창문도 컸지만 밝기보다는 차가움이 먼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가구들은 모두 검은색이나 짙은 갈색이었고 벽에는 풍경화 몇 점이 규칙적인 간격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집이라기보다 전시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호 씨는 2층 서재에 계십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백상철은 현우를 힐끗 보더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정아는 그 짧은 시선 속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현우를 관찰하듯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현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로운 곳에 오면 궁금한 것 투성이었을 텐데 오늘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도 이 집의 분위기를 느낀 걸까요? 2층 복도는 더 좁고 어두웠습니다. 벽에는 액자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부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고 빛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정아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가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재호 씨입니까?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상철은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책장으로 가득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창가 쪽 책상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문재호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40 중반의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이 유난히 깊었고 인매는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아를 스쳐 지나가 현우에게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정아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놀람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현우입니다. 정아가 아들을 앞으로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재호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우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아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관찰하는 것 같았고 무언가를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재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정아는 현우와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백상철은 차를 내온 뒤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현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몇 살입니까? 7살입니다. 학교는요? 내년 3월에 입학합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이 집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첫째, 2층 동쪽 끝방은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둘째, 제 사생활에 대해 묻지 마십시오. 셋째, 밤 10시 이후에는 2층에 올라오지 마십시오. 정아는 목구멍이 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 한 칸짜리 원룸에서 아들과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전 남편은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정아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곳 가정부 자리를 얻었을 때 정아는 감사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고 월급도 괜찮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무슨 선택을 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아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다시 현우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현우. 재호가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듭니까? 현우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정아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 같은 게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정아와 현우에게 배정된 방은 1층 끝쪽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고 창문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현우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응? 그 아저씨 왜 자꾸 나만 봐? 정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이 신기한가 봐. 근데 이상해.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아이의 감각은 예리했습니다. 정아는 대답 대신 현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백상철이 세세하게 일러준 대로 청소하고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호는 아침 8시 정각에 식탁에 앉았고 백상철은 그보다 30분 일찍 나타났습니다. 현우는 정아가 일하는 동안 거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봤습니다. 재호는 출근 전 잠깐씩 현우를 봤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자주 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정아는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왜 자꾸 아들을 보는 걸까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정아는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백상철이 말했던 대로 동쪽 끝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아는 걸레질을 하다가 문득 복도 벽의 액자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재호가 젊었을 때 사진,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정아는 그 아이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고 재호는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 코, 인매가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정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우를 닮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현우가 이 아이를 닮았습니다.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뒤에서 백상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백상철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복도는 청소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아는 서둘러 청소도구를 챙겨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일까요? 재호의 딸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정아는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규칙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8시쯤이었습니다. 현우는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잠깐 현우를 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미있습니까? 재호가 처음으로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고 재호를 봤습니다. 네. 뭘 만들고 있습니까? 성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아이가 레고를 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아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얼굴에 어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성을 다 만들고 재호에게 보여줬습니다. 다 만들었어요. 재호는 손을 뻗어 성을 만져봤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재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정아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뒷모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잠든 후 정아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분명 비밀이 있었습니다. 재호의 과거, 사진 속 아이, 그리고 현우를 보는 재호의 눈빛.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알면 안 되는 걸까요? 알고 싶지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일찍 일어나 거실을 정리하다가 재호의 지갑이 소파에 떨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집어들었을 때 지갑 안쪽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아는 무심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6살쯤 된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복도 액자 속 그 아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정아는 사진을 다시 지갑 안에 넣고 조심스럽게 소파 위에 올려놨습니다. 서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재호의 딸 이름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왜 이 집에는 그 아이가 없는 걸까요? 정아는 점점 더 깊은 의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우가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재호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재호는 현우 옆에 앉았습니다. 뭘 그립니까? 가족이요.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자신, 그리고 큰 집. 아버지는 없습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빠는 안 그려요. 왜입니까? 안 보고 싶어서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아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현우는 아빠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현우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걸 이해하고 있었고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요? 그것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재호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일어나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호도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잃어버린 가족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현우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정아는 불안했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이 집에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백상철은 여전히 차갑고 엄격했지만 현우에게는 가끔 사탕을 주기도 했습니다. 재호는 점점 더 자주 현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함께 체스를 두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정아는 그게 좋으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재호가 현우를 좋아하는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는 게 두려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재호는 외출했고 백상철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정아는 창고를 정리하라는 백상철의 지시를 받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습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아는 마스크를 쓰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상자들을 옮기다가 구석에 놓인 큰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박스들과 달리 비닐로 꼼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아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비닐을 벗기자 깨끗한 종이 박스가 나타났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매직으로 서연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아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연. 지갑 사진 속 그 이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아는 박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이 옷들이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습니다. 작은 티셔츠, 바지, 점퍼, 모두 6살에서 7살 아이가 입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옷 아래에는 공책과 크레파스, 색연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연. 정아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문서연. 재호의 띨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정아는 박스를 더 뒤졌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서연이 혼자 찍은 사진, 재호와 함께 찍은 사진, 놀이터에서 노는 사진. 사진 속 서연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현우와 너무 닮았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했습니다. 정아는 박스 맨 아래에서 작은 캠코더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정아는 캠코더를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배터리는 다 닳아 있었지만 창고 한쪽에 콘센트가 있었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나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재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고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아, 카메라 봐봐.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더니 6살쯤 된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그네 탈 거야.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영상은 놀이터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재호와 술래잡기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영상은 10분쯤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사랑해. 그리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아는 캠코더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디로 간 걸까요? 왜 이 집에 없는 걸까요? 재호는 왜 서연의 물건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현우를 보면서 저런 눈빛을 짓는 걸까요? 정아는 불안이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혹시 재호가 현우를 서연의 대체물로 보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정아는 박스를 다시 정리해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호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요? 계단을 올라오는데 백상철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정아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창고에 갔다 오셨습니까? 네, 정리하라고 하셔서요. 뭘 보셨습니까? 백상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오래된 가구들이요. 정아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백상철은 정아를 잠시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특히 박스들은요. 네, 알겠습니다. 정아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우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재호가 일부러 현우를 선택한 걸까요? 정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옆에서 현우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다음 날 아침 재호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아는 아침을 차리면서 재호를 힐끗힐끗 봤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누구냐고, 어디 갔냐고, 왜 현우를 그렇게 보냐고.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재호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알았습니다. 이 평온은 거짓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이 현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서연에 대해 알게 된 후로 재호를 대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현우에게 머물 때마다 정아는 긴장했습니다. 저 눈빛의 의미가 뭘까요?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정아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호는 현우와 함께 거실에서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1000조각짜리 큰 퍼즐이었습니다. 현우는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며 즐거워했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다가 가끔 조각을 건네주었습니다. 여기 이 조각 어울릴 것 같은데요. 재호가 말했습니다. 현우는 조각을 받아 맞춰봤습니다. 딱 들어맞았습니다. 우와, 맞아요. 현우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재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복도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서연을 안고 웃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정아는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모른 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재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호가 화를 낼까요? 아니면 이 집에서 쫓겨날까요? 정아는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현우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호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재호는 책에서 시선을 떼고 정아를 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현우를 많이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럴 만합니다. 재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정아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규칙을 어기는 거였으니까요. 재호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백상철이 정아를 불렀습니다. 2층 서재 청소 좀 해주십시오. 재호 씨가 외출하셨으니 지금 하시면 됩니다. 정아는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책 냄새가 났습니다. 정아는 조심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닦다가 서랍이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서류 맨 위에 놓인 신문 스크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종이로 오래된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보였습니다. 동탄 아파트 인근 실종 아동 수색 중단. 정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기사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2018년 6월 동탄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7살 여자아이 문서연 양이 실종되었다. 경찰과 소방은 한 달간 수색을 벌였으나 아이를 찾지 못했다. 가족들은 계속 수색을 요청했으나 단서 부족으로 수색은 중단되었다. 정아는 기사를 내려놓고 다른 서류들을 봤습니다. 경찰 조서, 수색 기록, 목격자 진술서, 모두 서연의 실종에 관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는 아이 사진이었습니다. 실종 당시 찍은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현우와 정말 닮았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아는 확신했습니다. 재호가 현우를 고용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을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아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백상철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정아를 가만히 보더니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정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는 현우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공원이었습니다. 현우는 그네를 타고 놀았습니다. 정아는 벤치에 앉아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떠나야 할까요?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야 할까요? 하지만 어디로 가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계속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재호가 현우를 어떻게 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대체물로 볼지 아니면 진짜 가족으로 볼지. 정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왜 그래? 현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요즘 엄마 이상해. 자꾸 걱정하는 것 같아. 아이는 예민했습니다. 정아는 현우를 안아줬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정아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외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산책 다녀오셨습니까? 네. 현우, 재미있었습니까? 재호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네 탔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호는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게 현우에게 안전한 걸까요? 상실의 슬픔이 집착으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아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하지만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으면 현우가 위험할 수도 있고 떠나면 다시 힘든 삶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아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지 않기로요. 적어도 지금 당장은요. 현우가 이 집에서 안정을 찾고 있었고 재호도 아이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아는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재호의 행동, 말투, 눈빛,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지켜보기로요. 어느 날 저녁 재호가 정아를 불렀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정아는 긴장하며 거실로 갔습니다. 재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정아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우가 내년 3월에 입학한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로 보낼 예정입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단지 안에 좋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아는 놀랐습니다. 아, 그럴 필요까지는요. 괜찮습니다. 현우는 똑똑한 아이입니다.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재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정아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정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양육권은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현우를 찾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연락도 없습니다. 재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우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정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현우를 돌보겠습니다. 재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학교도 교육도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려는 겁니까? 정아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재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좋은 아이입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재호는 정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제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재호가 처음으로 서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살이었습니다. 5년 전에 잃었습니다. 실종되셨다고요. 정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호는 놀란 듯 정아를 봤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서재에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었죠? 네. 문서연.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18년 6월 15일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요.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도 소방도 자원봉사자들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재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정아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금도 찾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서연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요. 그런데 왜 현우를요? 정아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현우를 보면 서연이 생각납니다.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고용하신 겁니까?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면접 때 현우를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서연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럼 현우는 서연의 대체물입니까? 정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현우입니다. 서연이 아닙니다. 저도 그걸 압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재호는 정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서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현우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우는 현우입니다. 밝고 착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정아는 재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불안합니다. 정아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상처받을까 봐요. 상처 주지 않겠습니다. 재호가 약속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지 현우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정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믿어도 될까요? 재호를 믿어도 될까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정아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부담스러워하면 바로 멈춰 주십시오.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거리를 두어 주십시오. 약속합니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재호는 더 자주 현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박물관에 갔습니다. 현우는 즐거워했습니다. 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재호는 현우에게 체스를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나이트입니다. L자로 움직입니다. 어렵네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체스는 생각하는 게임입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체스를 뒀습니다. 정아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현우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아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맞는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재호는 현우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있었고 현우는 그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현우는 이제 이 집을 완전히 자기 집처럼 여겼습니다. 재호와는 매일 저녁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재호는 현우에게 피아노도 가르쳤습니다. 거실에 있던 오래된 피아노 먼지를 닦고 조율을 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배웠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일 때마다 재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재호와 현우가 가까워질수록 나중에 헤어지기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재호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습니까? 놀이공원요. 현우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재호는 정아를 봤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제가요? 네. 현우 어머니시니까요. 정아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놀이공원으로 갔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현우는 차 안에서 내내 신이 나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에 도착하자 현우는 이것저것 타고 싶어 했습니다. 회전목마, 바이킹, 롤러코스터. 재호는 현우와 함께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정아는 멀리서 지켜보거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진짜 아버지와 아들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재호가 레스토랑을 예약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놀이공원 안가족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먹고 싶습니까? 재호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햄버거요. 좋습니다. 햄버거 세트 주문하겠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현우는 신나서 오늘 탄 놀이기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호는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정아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재호에게 물었습니다. 서연도 놀이공원 좋아했습니까? 재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누구예요? 정아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딸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있어요? 재호는 현우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죽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요. 사라졌습니다. 오래전에요. 찾지 못했어요? 네. 못 찾았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슬프시겠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슬펐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립습니다. 저랑 놀 때도 생각나세요? 재호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끔요. 하지만 현우는 현우입니다. 서연이 아니에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빠 없어요. 엄마랑 둘이 살아요. 외롭습니까? 가끔요. 아빠 있는 친구들 보면요. 재호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있습니다. 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아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재호는 진심이었습니다. 현우를 서연의 대체물이 아니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관람차를 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탔습니다. 관람차가 천천히 올라가자 놀이공원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진짜 높다. 재호는 현우 옆에 앉아 함께 경치를 봤습니다. 정아는 맞은편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정아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우는 피곤한지 잠들었습니다. 재호는 백미러로 현우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즐거웠습니까? 재호가 정아에게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정아는 재호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편안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찾은 평화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우를 방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그새 깊이 잠들었습니다. 정아는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재호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정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서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셨군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무엇이요? 서연이 제게 준 시간들을요. 그리고 지금 현우와 보내는 이 시간들을요. 정아는 재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서연을 잃었을 때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 이유도 웃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정아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현우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될 기회를요. 그날 밤 정아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재호는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무표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우 덕분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나중에 헤어질 때 더 아플 테니까요. 정아는 자신도 모르게 이 집에서의 삶이 영원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재호는 현우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자전거 도로에서였습니다. 현우는 처음에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며 응원했습니다. 천천히 균형을 잡으십시오. 1시간쯤 지나자 현우는 혼자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저 혼자 타요. 현우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재호는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습니다. 정아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현우의 웃음소리가 맑았습니다. 재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정아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6월 15일이었습니다. 정아는 달력을 보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날처럼 보였지만 이 집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백상철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재호는 아침 식사도 거르고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정아는 거실 커튼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백상철이 고개를 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밤만 여십시오. 왜요?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백상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정아는 커튼을 반만 열었습니다. 거실에 희미한 빛만 들어왔습니다. 식탁을 준비하던 정아는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꽃 장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흰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생화가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이건 왜 놓은 거예요? 정아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백상철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묻지 마십시오. 정아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백상철의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오전 내내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재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백상철도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우조차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엄마, 오늘 이상해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아저씨가 안 나와요. 아침에 인사도 안 했어요. 아저씨가 바쁘신가 봐. 아니에요. 슬픈 것 같아요. 현우의 감각은 예리했습니다. 정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슬픔이 가득하다는 걸요. 점심때가 되어도 재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아는 백상철에게 물었습니다. 점심 드셔야 하지 않을까요? 내버려 두십시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하실 겁니다. 대체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백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일입니다. 누구이요?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정아는 답답했습니다. 기일이라고 했지만 누구의 기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일까요? 하지만 서연은 죽은 게 아니라 실종된 거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정아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재호는 정원 한쪽 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오래된 느티나무였습니다. 특별한 표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아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재호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슬픔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아는 2층 복도를 청소했습니다. 벽면의 액자들을 닦으면서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재호, 더 어린 재호, 그리고 서연. 정아는 한 액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래된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재호와 서연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아는 사진 속 서연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눈, 코, 인매,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자세. 모두 현우와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닮았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표정까지, 웃는 방식까지 같았습니다. 정아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순간 낮에 백상철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일입니다. 기일은 죽은 사람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죽지 않았습니다. 실종됐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호는 왜 오늘을 기일처럼 보내는 걸까요? 혹시 서연이 죽었다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죽음보다 더 확실한 이별이 있었던 걸까요? 정아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으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서연과 현우의 얼굴이 계속 겹쳤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요. 정아는 복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재호가 현우를 고용한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연과 닮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재호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상실을 달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재호는 식탁에 앉았지만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아파요? 아니다. 재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안 드세요? 배가 안 고프다. 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재호는 다시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정아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서연과 현우. 너무 닮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를 재운 후 정아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재호는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서연과 현우의 관계는 뭘까요? 정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기억 속 아이가 왜 지금의 아이와 이렇게 닮았을까? 그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그는 정아를 보더니 멈췄습니다.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네. 잠이 안 와서요. 재호는 정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기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서연이 사라진 날입니다. 정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날이 되면 기억합니다. 제가 잃어버린 날을요.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가 서연과 닮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호는 정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닮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고용하신 겁니까?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현우는 서연이 아닙니다. 그걸 압니다. 정아는 재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봤습니다. 정아는 알았습니다. 재호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걸요. 현우가 단순히 닮은 아이인지 아니면 더 깊은 연결이 있는지. 그날 밤 정아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서연과 현우의 얼굴이 계속 겹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둘 사이에 정말 혈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아와 현우는 재호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마음속에는 계속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도 사진 속 아이와 현우가 너무 닮았다는 것, 재호도 그 관계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 그 모든 게 정아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아는 2층 복도를 지나다가 서재 문틈으로 재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 결과 언제 나옵니까? 정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2주일 후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DNA 검사였습니다. 재호가 현우의 검체를 채취한 걸까요? 언제요? 어떻게요? 정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였습니다. 현우가 누구인지,
서연과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그 진실을 재호가 알게 되면 정아는 서둘러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주방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정아는 25살이었습니다. 남편 박성우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당시 정아는 작은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을 만났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말이 없고 조용했습니다. 가끔 가게에 들러 옷을 구경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쓰러졌습니다. 가게 안에서요. 정아는 깜짝 놀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아는 서연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 3달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아는 서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성우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둘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정아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기억이 없어요. 무슨 기억이요? 제 과거요.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정아는 놀랐습니다. 그럼 가족은요?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깨어났을 때부터 혼자였어요. 깨어났다고요? 네. 어떤 시설에 있었대요? 보호시설이요. 거기서 자랐어요. 서연은 말했습니다. 10년 전 7살쯤 되었을 때 어딘가에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로요. 경찰이 찾아줬지만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도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호시설에 맡겨졌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20살이 되어 시설을 나왔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임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술집에서 일했어요. 생활비 벌려고요.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했고 그 후론 기억이 안 나요. 깨어나니 낯선 곳이었어요. 성폭행 당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임신만 됐어요. 서연은 울었습니다. 정아는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불쌍했습니다. 가족도 없고 기억도 없고 이제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낳아야 할까요? 아니면 일단 천천히 생각해요. 정아는 서연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성우는 반대했지만 정아가 설득했습니다. 친구가 힘든 상황이래. 조금만 도와주자. 몇 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유일한 가족이 될 것 같아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혼자 키울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2010년 2월이었습니다. 서연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서연은 현우를 보고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은 있었지만 아이 아버지 정보가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부담이었습니다. 서연은 돈이 없었습니다. 정아가 도왔습니다. 일단 내 이름으로 출생신고할게. 나중에 내가 안정되면 정정하면 돼. 괜찮겠어요? 괜찮아. 걱정 마. 정아는 현우를 자기 아들로 신고했습니다. 남편 박성호를 아버지로요. 성우는 몰랐습니다. 정아가 임신한 적 없다는 것도 현우가 다른 사람 아이라는 것도 정아는 서연과 현우를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성우는 출장이 잦았고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2살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현우를 키우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늘 불안해했습니다. 언니, 나 가끔 꿈을 꿔요. 무슨 꿈? 어떤 남자 얼굴이요. 나이 든 남자인데 슬픈 표정이에요. 날 찾는 것 같아요. 가족일 수도 있겠네. 그럴까요?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요? 경찰에 다시 문의해보자. 10년 전 실종 사건들 확인하고 정아와 서연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10년 전 실종 아동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한 사진이 서연의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이 아이 저 같아요. 사진 속에는 7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문서연이었습니다. 2008년 6월 15일 실종됐습니다. 아버지는 문재호였습니다. 정아는 그 이름을 봤습니다. 문재호. 병원 이사장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확인해 봐야지. 하지만 서연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저 아이라면 왜 기억이 없을까요? 왜 아무도 절 못 찾았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만약 제가 정말 저 사람 딸이라면 현우는 어떻게 되죠? 제가 어릴 때 실종됐다가 이제 나타나서 혼외자 낳았다고 하면 그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연은 결국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서연이 사라졌습니다. 2013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연이 현우를 정아에게 맡기고 외출했습니다. 언니, 잠깐 다녀올게. 어디가? 그냥 산책.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3일, 일주일. 정아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정아는 혼자 현우를 키우게 됐습니다. 성우는 그 무렵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다른 남자아이 키운다며?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성우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아는 서명했습니다. 양육권은 정아가 가졌습니다. 성우는 현우에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7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15살이 되었습니다. 정아는 현우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재호집 가정부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문재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정아는 알았습니다. 서연의 아버지일 거라고. 혹시 서연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정아는 지원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재호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도 사진을 봤습니다. 어린 서연의 사진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정아는 확신했습니다. 재호가 서연의 아버지라는 것을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호에게 서연이 살아있었다고, 손자가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사라진 지 이미 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호가 DNA 검사를 했습니다. 만약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였습니다. 현우가 서연의 아들이라는 것, 서연이 재호의 딸이라는 것. 정아는 두려웠습니다. 재호가 현우를 데려갈까 봐요. 진실을 알고 나서 정아를 범죄자 취급할까 봐요. 정아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날 밤 정아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현우를 깨웠습니다. 현우야, 일어나. 엄마, 무슨 일이야? 우리 지금 떠나야 해. 왜?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일단 따라와. 현우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 4시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일단 고시원 있는 데로 가주세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일단 고시원 있는 데로 가주세요. 정아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호의 집이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현우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정아와 현우는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하나였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화장실은 공용이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정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평했을 텐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15살 소녀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요. 정아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의 넓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던 현우를 이런 좁은 방에 가둬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재호가 진실을 알게 되면 현우를 빼앗길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의 아들, 재호의 외손자. 그 사실이 드러나면 법적으로 재호가 유리할 거였습니다. 정아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아는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없고 학력도 낮았습니다. 식당, 편의점, 청소일,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가정부 경력이 전부세요? 네. 다른 건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고시원비, 식비, 교통비, 모든 게 부담이었습니다. 현우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전학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좁은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아는 그게 마음 아팠습니다. 현우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일자리 구하면 나아질 거야. 응, 괜찮아.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아는 편의점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현우와 함께 좁은 방에서 먹었습니다. 맛있어? 정아가 물었습니다. 응. 현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더 노력할게. 괜찮아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저씨한테 연락 안 해?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정아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현우는 재호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정이 들었던 겁니다. 현우야, 우리 잘 지낼 수 있어. 아저씨 없어도. 알아요. 근데 아저씨 혼자 계시면 외로울 것 같아요. 정아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현우는 재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정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재호를 두려워하는데 현우는 그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정아는 드디어 식당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긴 시간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혼자 고시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엄마 일하는 동안 혼자 있을 수 있겠어? 네. 괜찮아요. 무서우면 옆방 아줌마한테 가. 알겠어요. 정아는 불안했지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문제는 현우였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친구도 없이요. 정아가 퇴근하면 현우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15살 소년이 이렇게 갇혀 지내는 게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정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정아가 퇴근하니 현우가 열이 났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현우야, 어디 아파? 배가 아파요. 정아는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건강보험도 체납 상태였습니다. 정아는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사서 현우에게 먹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밤새 지켰습니다. 아침이 되자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정아는 식당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일 못 갈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파서요. 그럼 그만두십시오. 사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아는 주저앉았습니다. 2주일 만에 또 실직했습니다. 3주일째 되던 날 정아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나 박성호야. 정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5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현우 어디 있어? 왜? 데려갈 거야. 정아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무슨 소리야? 양육권 넘기라고. 내가 키울 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더니 갑자기 왜? 내 아들이잖아. 정아는 멈칫했습니다. 성호는 현우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출생신고를 자기 이름으로 했을 때 아버지란에 성호 이름을 넣었으니까요. 불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요. 양육비도 안 주면서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힘들었으니까. 지금은 달라. 안 돼. 현우는 절대 못 줘. 법적으로 내 권리야. 친권 포기했잖아. 포기 안 했어. 양육권만 내가 가진 거지. 정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호 말이 맞았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권만 정아가 가졌고 친권은 공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넌 자격 없어. 현우 키울 자격 없다고.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야. 소송 준비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아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성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현우를 데려가려는 거였습니다. 왜일까요? 5년 동안 연락도 없더니요. 정아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친권자가 양육권을 요구하면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경제력, 양육환경, 아이 의사 등을 고려하죠.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현재 당신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주거 환경도 불안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안정적인 수입과 주거지를 마련하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전화를 끊고 정아는 무너졌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안정적인 주거지. 지금의 정아에게는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성호가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첫 재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정아는 서류를 보며 울었습니다. 현우를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성호가 유리했습니다. 그는 재혼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습니다. 정아는 백수의 고시원 생활이었습니다. 법원은 누구 편을 들까요? 그날 밤 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괜찮아? 응, 괜찮아. 정아는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성우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보자. 안 돼. 내 아들이야. 볼 권리 있어. 넌 아빠 자격 없어. 그래도 낫지. 이런 데서 키우는 것보다. 성우는 고시원을 둘러봤습니다. 경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좀 더 버티면 법원에서 판결 나올 거야. 현우는 내가 데려갈 거야.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정아가 물었습니다. 재혼한 아내가 아이 원해. 내 친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현우를 도구로 쓰려는 거네. 뭐라든 상관없어. 어차피 내 아들이니까. 성우는 돌아갔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현우마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정아는 재호를 떠올렸습니다. 그와 함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였습니다. 재호는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경제력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DNA 검사가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재호가 현우가 서연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 빼앗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우에게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재호를 피해 도망쳤는데 결국 더 나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전날이었습니다. 정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었습니다. 현우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빼앗길까요? 정아는 두려웠습니다. 옆에서 현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정아는 결심했습니다. 재호에게 연락하기로요. 자존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더 중요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재호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에서 깬 듯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정아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와주세요. 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이요. 재호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1시간도 안 걸렸습니다. 고시원 앞에 차를 세우고 올라왔습니다. 정아가 문을 열자 재호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야위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정아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현우가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셨습니까? 네. 재호는 아무 말 없이 현우를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재호가 정아를 봤습니다. 정아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성우가 나타난 것, 양육권 소송, 내일 재판. 재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아가 애원했습니다. 현우를 지키고 싶어요. 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뭐든지요. 입양이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도 하겠습니다. 재호는 놀란 듯 정아를 봤습니다. 진심입니까? 네. 현우를 지킬 수 있다면요. 재호는 한참을 정아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호는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호의 변호사였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십시오. 오늘 아침 10시 재판입니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재호는 정아를 봤습니다. 씻고 옷 갈아입으십시오. 제가 현우 깨우겠습니다. 정아는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재호는 현우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현우. 현우는 눈을 떴습니다.
재호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아저씨. 현우는 재호에게 안겼습니다. 재호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호는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줄게요. 세 사람은 재호의 차를 타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정아는 긴장했고 현우는 불안해했습니다. 재호만 침착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자 성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왔네. 준비는 됐어? 그때 재호가 나타났습니다. 성우는 재호를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넌 누구야? 현우 보호자입니다. 재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호자?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겁니다. 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앉았고 양측 변호사가 자리했습니다. 성우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원고 박성호는 친권자로서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피고 김정아는 현재 무직이며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재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현재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했으며 경제적 후원자가 있습니다. 후원자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문재호 씨입니다. 재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우와 그 어머니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교육, 생활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남이잖아. 곧 가족이 될 예정입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김정아 씨와 결혼하고 현우를 입양할 것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성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정아가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호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결혼 예정 증명서, 입양 동의서, 재산 증명서,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성우 측 변호사가 항의했습니다. 이건 편법입니다.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소송에서 이기려는 꼼수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재호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려는 겁니다. 판사가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현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누구랑 살고 싶습니까? 현우는 정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재호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호를 봤습니다. 엄마랑 아저씨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저씨가 좋아요. 저를 아껴주세요.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난 내 진짜 아빠야.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져버렸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러 왔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우를 돌려보냈습니다. 심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성우 측은 계속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재호의 변호사는 성우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연락 두절, 재혼 후 갑작스러운 양육권 주장. 모든 게 불리했습니다. 2시간의 심리 끝에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원고 박성호의 양육권 변경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김정아가 계속 양육권을 보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정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현우를 지켰습니다. 성우는 분노하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재호는 정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정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가 달려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 그래. 이겼어. 세 사람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아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재호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현우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일까요? 정아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겠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호의 집이었습니다. 정아에게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현우는 자기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온 곳이었습니다. 정아는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정아의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재호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앉으십시오. 정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언제 결혼하시겠습니까?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셨습니다. 압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간소하게 하겠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아는 재호를 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그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우를 얻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연을 대신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왜 이러시는 겁니까? 현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재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합니다. 현우는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서연 대신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재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현우입니다. 서연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닮았지 않습니까?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현우를 현우로 봅니다. 밝고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요. 서연이 아니라 현우로요. 정아는 재호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현우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정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당신도 존중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존중입니까? 아직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아는 웃음이 났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상한 결혼이네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재호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입니다. 서로에게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이건 사랑의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와 선택의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습니다. 이제 정아는 문정아가 되었습니다. 재호의 아내였습니다. 현우는 행복해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학교도 입학했습니다. 재호가 준비해준 학용품을 들고 첫날 등교했습니다. 정아와 재호가 함께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재호가 말했습니다. 네. 현우는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자 재호와 정아는 서로를 봤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정아는 이 집에 적응했습니다. 재호와의 관계도 편해졌습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현우는 날마다 밝아졌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재호는 매일 저녁 현우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정아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현우는 자전거를 탔고 정아와 재호는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네. 현우가요. 당신도요. 정아는 재호를 봤습니다. 저요? 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아는 웃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재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건지요? 후회하십니까? 아니요. 후회는 안 합니다.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다. 이게 최선이었다고. 왜요? 현우가 행복하니까요. 당신도 안정을 찾았고요. 저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정아는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호는 놀란 듯 정아를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아가 말했습니다. 현우를 지켜주셔서요. 저를 받아주셔서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다시 가족을 주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현우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같이 사진 찍어요. 현우는 재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입양 후 자연스럽게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나, 둘, 셋.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행복하죠? 그렇지. 정아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행복해? 응. 행복해. 아빠도요? 현우가 재호를 봤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합니다. 현우는 만족한 듯 웃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를 재운 후 정아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호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아는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현우가 물어봤어요. 우리 행복하냐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행복하다고요. 정말입니까? 재호가 물었습니다. 정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확신 못했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재호가 말했습니다. 당신과 현우 덕분에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아는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호도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 잘해봐요. 정아가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가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어둠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현재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선택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혈연이 아니라 사랑을. 그리고 그 선택이 그들을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